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50이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저는 아직도 시댁이 불편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시댁이라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 정도로 싫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미움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살았는데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며 자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댁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저를 미워하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누가 저처럼 마음씨가 고운 사람을 미워하겠냐고 했지만 저는 전혀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되게 굴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저를 미워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손이 동서도 모두 다 저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저도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상식 밖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있다 보면 마치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이질감을 처음 느낀 건 결혼식을 올린 직후였어요.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가기 전 잠깐 시댁에 들렀는데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바로 위에 형님이 제가 가져온 패백 음식을 가지고 험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이구, 패백 음식은 자고로 정성이 중요하다고 잘 알아보고 하라니까. 예식장에서 소개한 가게에다가 대충 싼 걸로 했나 보네. 육포가 영 시들시들한 게 국산이 아니다. 패백 음식은 크네. 너희 친정에서 한 게 맛있었는데. 어머님, 비교할 걸 하셔야죠. 그 집은 워낙 유명해서 1년 전부터 예약해놔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쩐지 품격이 다르다 했어. 그나저나 이걸 쪽팔려서 어디다 내놓는다니? 식구들 앞에 술 안주로 내놓기도 창피하다. 남편에게 들어 진작부터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가 워낙 다른 고부관계와는 달라 제가 끼어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어머니, 그 육포 국산 맞아요. 여기 박스에도 적혀 있는데 못 보셨나 봐요. 저는 애써 웃는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장에 형님과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시더군요. 어머 깜짝아. 동서는 음흉하게 사람 말을 왜 뒤에서 엿듣고 그래? 놀라서 애 떨어질 뻔했잖아.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괜찮니? 얘 둘째야. 너는 그깟 육포가 뭐라고 인기척도 안 내고 들어오니? 너 때문에 우리 집 귀한 종손 큰일 날 뻔했다. 이건 사이가 남다른 정도가 아니라 두 분이 쿵짝을 맞춰 저를 따돌린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며느리가 기껏 준비한 패백 음식을 가지고 괜한 꼬투리를 잡을 리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형님이 훈수를 두시는 게 더 얄미웠습니다. 옛말에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형님이 더 미웠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 빼고 항상 한 편을 먹는 형님과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라도 알아채고 도망가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이때까지 더러운 꼴 안 보고 혼자 편하게 살았는지도 모르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도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이상한 집안이에요. 어떨 때 보면 엄청 고지식한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서심없이 하세요. 결혼 준비할 때도 당황스러웠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저만 집에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예단이나 예물준비 목록이라며 따로 종이에 적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에 필요한 부분이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종이에 적힌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브랜드나 사이즈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취향이라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한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대로 상품까지 정해주시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20평도 채 안 되는데 텔레비전이랑 소파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저는 시부모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애써 돌려서 말했습니다. 작은 집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기가 차더군요. 그건 우리 집에 놓을 거고 너희 집에는 진혁이가 쓰던 제품 넣으면 돼.
진혁이가 지금 살던 집이 너희 신혼집보다 좀 작기는 해도 가구들은 몇 년 안 써서 거의 다 새 거거든. 처음 들었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 저도 시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미간을 확 구기시더니 표정이 달라지시더군요. 외동이라 그런가? 세아가,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뭘 얘기하면 꼭 2번씩 묻더라? 진혁이네 집에 멀쩡히 새 가정 가구 있는데 뭐하러 새 거 사서 신혼집에 두냐고. 너희는 그거 쓰고 어차피 혼수는 해와야 하니까 하는 김에 우리 집 오래된 가정 가구나 좀 바꿔달라는 거지.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듣고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혼집에는 남편이 쓰던 가전 가구를 가져다 놓고 제가 산 비싼 가전 가구들은 시부모님 댁에 두시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희 시어머니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아무리 곱씹어서 생각해봐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절대 시어머니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진혁 씨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첫 집인데 웬만하면 새 가구, 새 가전 쓰고 싶어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는 저랑 진혁 씨가 알아서 살 테니까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댁의 텔레비전은 제가 따로 사드릴게요. 저도 시어른에게 제 생각을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했다가는 제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쉽게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됐다. 내가 너한테 텔레비전 사달라고 구걸했니? 네 시아버지 은행에 다녔던 사람이야. 우리도 텔레비전 살 정도 재력은 돼. 나야 진혁이 집에 있는 멀쩡한 가정가구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한 소리지. 내가 뭐 너한테 텔레비전 받아내려고 이러는 거야? 세아가 너는 애가 영 아낄 줄도 모르는 게. 아휴, 앞으로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다. 시어머니는 당신 하실 이야기만 버럭 질러놓으시고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저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했나 싶어서요. 네 시어머니가 우리 큰며느리한테 길들여져서 둘째 너도 똑같이 생각했나 보다. 우리도 그냥 해본 말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시아버지는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무지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대로 저를 거실에 혼자 두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으니까요. 제 남편은 아들 둘 중 막내 아들이에요. 위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하셨어요. 그런데도 은연중에 보면 시부모님이 형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럴 때 우리 큰며느리는 이랬네 저랬네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저도 형님처럼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형님은 도대체 시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남편에게 형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 말이 형님은 아가씨 때부터 무슨 사업인가를 하는데 남편도 무슨 사업인지는 자세히 모른답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결혼 전부터 시댁에 드나들면서 시어머니 화장품이니 영양제니 옷이며 가방까지 이것저것 많이 사다 주며 잘 챙겼답니다. 결혼 준비할 때 혼수 예단도 어마어마하게 해왔고요. 그랬으니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저는 마음이 더 불편했어요. 저와 남편은 혼수를 사서 신혼집에 보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만 같아서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원래 당신 위주로밖에 생각하실 줄 모르는 분이라고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고부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 갈 때마다 힘들었어요. 이미 죽이 척척 맞는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를 제가 끼어들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시부모님은 저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비위를 맞추고 싶어도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어요. 부모에게 아들은 꼭 있어야 하고 아들들은 부모 말에 뭐든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결혼했을 당시 형님은 조카를 임신 중이었는데요. 금방이라도 애가 나올 듯 배가 불러 만삭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슬쩍 성별을 알려줬는지 아들이었나 보더라고요.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 시댁 부모님은 대놓고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시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 본인이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다는 것일 정도로 아들에 집착하십니다. 내가 우리 큰아들 낳은 날 병원에 다른 애들은 싹 다 딸이었는데 나만 아들 낳았다고 병원에 다른 사모들이 무지 부러워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농담으로 혹시나 우리 아들 누가 훔쳐갈까 나더러 신생아실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하셨다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웃어 넘겼어요. 옛날 분들이 의뢰하시는 이야기겠거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이 한 해, 두 해 가다 보니 옆에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역이더군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나고 소름이 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임신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임신 사실이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 정도 신혼을 갖고 싶었는데 신혼 초기에 덜컥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어도 저와 남편은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닮아 아기도 성격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임신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도 일이 있어 나가고 저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저는 웬일인가 싶어 불이 나게 과일과 마실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을 안 하고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어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 용한 분이 계신데 그분 말이 우리 둘째 아들 팔자에는 아들이 귀하대. 그래서 절대 혼자 내는 아이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생 무조건 딸이라고. 아들은 구경도 못한다고 했다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처음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혼자 내 갖는 아이가 어쩌고 결혼 이후에 갖는 아이가 어쩌고 하시는데 이미 식도 올리고 임신도 한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신 건가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이내 답답하셨는지 가슴을 퍽퍽 치시더군요. 아이고 답답해. 괜히 돌려 말하려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지금 가진 아이 몇 주나 됐냐? 둘째 너 식 올리고 나서 아이 임신한 거 맞아? 아니면 설마 너희 결혼 전에 생긴 거야? 순간 저는 누군가 제 머리통을 세게 때린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설마 지금 제 아이가 아들이 아닐까 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아무리 좋게 좋게 이해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이후 남편과 아이를 가졌어야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았죠. 그럼 무조건 아들은 하나 있어야 돼. 둘이면 더 좋고. 나 봐라.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하다니까?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시부모님의 아들 사랑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아들이면 좋겠다 이 정도일 줄 알았지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죠. 저번 주에 임신한 줄 알았으니까 이제 5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뱃속 아기도 아들인지 딸인지 당연히 아직 모르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정색하고 쌀쌀맞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와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시어머니는 5주라는 이야기에 박수치며 좋아하셨어요. 이제 5주면 식을 올리고 나서 생긴 아이이니 검사할 것도 없이 무조건 아들이랍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유부님들께서는 저희 시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들 타령하시는 것도 너무 싫지만 무당인지 뭔지 아는 그 용한 분 말만 믿고 제 뱃속 아기를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연히 뱃속 아이의 성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 잘 키울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괜한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남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약 제 아기가 딸일 경우 시부모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됐거든요. 설마 형님네 조카랑 우리 아가를 비교하고 차별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들이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불편했죠.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 식욕도 없는 와중에 잠까지 설치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던 때라 임신 중인데도 하루하루 다르게 살이 빠졌죠. 남편은 제 걱정하느라 본인도 힘들어했어요. 저에게 시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본인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는지 남편까지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와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은 잔치 분위기였어요. 형님 조카가 이제 막 벽을 잡고 서서 엉덩이를 흔들며 예쁜 짓을 할 때라 시부모님이 조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거든요. 내년이면 우리 둘째 손주까지 태어나서 집이 아주 시끌벅적하겠구나. 근데 둘째,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임신한 애가 굶지 말고 잘 먹어야지. 그래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지. 시아버지는 마른 제 얼굴을 보고 힘들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연신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때 마침 주방에서 과일을 가지고 나오시던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등짝을 툭 때리셨습니다. 당신은 임신 안 해봐서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들 가지면 원래 초기에 입덧도 엄청 심하고 살도 막 빠져요. 안정기 들어가야 그때나 먹을 게 좀 땡기지. 둘째야, 이거 내가 백화점에까지 가서 사온 사과인데 이것 좀 먹어봐라. 내가 네 남편 가졌을 때 매일 사과만 먹었다니까. 제 뱃속에 아들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제 아이를 아들이라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셨어요. 그 용하다는 점쟁이 말만 믿고요. 저는 시댁만 갔다 오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 안 됐습니다. 그쯤 되니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심지어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듣다 보니 저도 언제부턴가 제 뱃속 아기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다니까요.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딸을 낳았어요. 진통을 12시간 넘게 하고 힘들게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간호사가 딸이라고 말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쩌나 근심에 휩싸여서요. 아이를 낳고 2주가 지날 때까지 시부모님은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까지도요. 처음엔 억울해서 눈물만 나왔는데 며칠이 지나자 혼자 씩씩거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애꿎은 남편을 쥐잡듯 잡았어요. 당신 부모라는 사람들은 어쩜 이 정도로 못돼 먹을 수가 있느냐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대로 시부모님이 안 오셨으면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 앞에서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도 사연이 좀 있어요. 남편이 둘째 아들이기는 해도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아주버님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어깨에 힘을 팍 주고 다니시지만 사실 남편이 그 뒷바라지를 다 했더라고요. 남편은 학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전교 5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는데 수능을 망쳤어요. 무조건 연고대 아니면 성균관대도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시험을 망쳐 서울 4년제도 쉽지 않게 되자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나 보더군요. 그런데 때마침 집안에 일이 생겼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고등학교 때 다니시던 은행에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어 회사를 그만두셨거든요. 당시에 고작 40대 중반이었던 시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많이 힘들어하셨대요. 그러다 아는 분의 권유로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을 사업 투자와 주식에 모두 투자하셨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수능을 치르던 해에 쫄딱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은 본인만 생각하며 재수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선택해야 했답니다. 당시에 아주버님은 서울대를 재학 중이었고 군대에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매일 술독에 빠져 계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남편을 끌어안고 울기만 하셨고요.
남편은 할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하고 무작정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발품을 팔아 시장 골목에서 작은 슈퍼를 했어요. 시장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라 외상도 많고 배달도 많아 한시도 쉬지 못하고 일했대요.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남자가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남편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돈을 꽤 모았답니다. 당시에 그 돈이면 집을 사지는 못해도 작은 빌라 전세금 정도는 됐다니 무지 번 거죠. 남편은 그 돈과 가게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군대에 갔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군대에 가자마자 시아버지는 맡긴 돈으로 또 주식을 하신 거예요. 가게도 남에게 넘겨버리고요.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시아버지에게 맡긴 건데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남편은 자주 저에게 말했어요. 그때의 실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웠다고요. 친구들은 다들 대학 다니며 놀러 다닐 때 본인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하며 가족들만 생각하며 버텼는데 그 몇 년을 버티지 못해서 가게며 돈까지 몽땅 다 멋대로 써버렸다는 게 속상했던 거죠. 남편은 제대하고 돌아오자마자 시부모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어떻게 사냐고 원망도 했고요. 그러자 되려 시부모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아들이 부모 부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그 구멍가게 하나 팔아버렸다고 부모 앞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지가 못나서 대학도 못 나온 바람에 취직도 못하는 걸 가지고 괜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것 좀 봐라. 네 형 봐라. 서울대 떡하니 나오고 나니까 알아서 대기업에 척척 들어갔잖아. 내가 대학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아버지가 주식의 사업에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내가 못 간 거잖아요. 못난 놈. 사내 새끼가 남 탓하는 것 좀 봐. 아들 놈이 부모 형제한테 그거 몇 푼 도와줬다고 너 지금 생색내냐? 아버지 고정하세요. 진혁이가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앞으로가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면 저러겠어요. 아이고, 그러게 내가 남자는 무조건 대학이라도 나와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네 형이 떡하니 대기업 들어갔으니 다행이지. 너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지 잘 궁리 좀 해봐. 네 형 정도는 못해도 중간은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일은 그만 떠들고 열심히 해. 남편은 그때 알았답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희생 같은 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차라리 집안이 힘들었어도 자신도 이기적으로 재수하고 대학에 갔으면 부모 형제에게까지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거라고요. 시부모님이 하도 아들 타령하길래 아들이라면 아주 애지중지하신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과 이대로 인연을 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멋대로 아들이라고 착각하시고는 아들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가출산한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없으시다는 건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돼서야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형님과 함께 말이죠.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인사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온 형님이 설레발을 치더군요. 시어머님께서 형님네 조카를 봐주시느라 바빴다고요. 동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쁜 거 알지? 어머니가 나 대신해서 우리 아들 봐주시느라 바빠서 못 와보신 거야. 어머, 어머니, 이 귀요미 좀 보세요. 저는 아들만 키워봐서 그런가 여자애는 또 다른 맛이 있네요. 다른 맛은 무슨? 여자애가 어디 쓸 데가 있다고? 둘째 너는 진작부터 음흉한 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기껏 마음을 다잡고 과일과 차를 내온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더군요. 제가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붉어진 얼굴로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내가 말했잖아. 결혼 전에 생긴 애는 무조건 딸이라고. 너 이제 어쩔 거야? 저 애물단지 낳아놔서 이제 우리 둘째 아들한테 영영 딸은 없을 거라잖아. 사람이 어쩜 저렇게 수치심이라고는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떠들 수 있을까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세요? 우리 딸 38주 2일 정확하게 태어났어요. 주수로 봐도 결혼하고 나서 생긴 아이라고요. 그딴 사이비 교주 같은 점쟁이 말만 믿고 어디서 제 딸한테 애물단지라는 막말을 하세요? 어머 동서,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우리 그냥 가요. 동서가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동서, 힘들면 병원 가서 약을 타다 먹어. 어디서 성질이야? 제가 산후 우울증이 아니고 어머님이랑 형님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두 분 다 병원 좀 가보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제 말에 뒷골을 잡으며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형님이 저를 흘겨보더니 이래서 못 배운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막말을 퍼붓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손이 다 덜덜 떨렸어요. 시어머니든 형님이든 머리채를 잡아 다 뽑아버려도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남편이 난리가 났거든요. 남편은 그날 저녁 시댁에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잔뜩 붉어진 얼굴로 시댁에 쳐들어갔는데 시댁은 무슨 잔치 분위기였답니다. 형님이 비싼 랍스터를 사줬다면서 시부모님과 먹고 들어오는 길이었대요. 남편은 그 꼴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어져서 선전포고를 하고 왔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네하고 아예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아들이 당신들 말에 토를 달아도 바로 욕이 날아오시는 분들인데 인연을 끊겠다고 하니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를 버린다고 소리소리 지르셨고 시어머니는 제 욕을 하시면서 그년이 집안에 사단을 낼 줄 알았다고 하셨대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는데 그나마 있던 정까지 다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어요.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버르장머리 없이 군다면서 저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답니다. 네가 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정신머리가 나갔구나. 인연 끊겠다고 한 건 네가 한 소리니까 그 말에 책임져라. 지금 당장 내가 사준 그 전셋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그 보증금 한 푼도 빼지 말고 나가. 시아버지는 괘씸하다면서 결혼할 때 당신이 구해준 신혼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서 바로 본인에게 보내라고요. 그러면 계산은 깨끗하게 끝났으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뒤 기술을 배워 전기 시공 일을 했어요. 몸쓰는 일을 한다고 시부모님이며 아주버님이 무시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꾹꾹 참았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공부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여기며 참고 넘겼어요. 그래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도 드리려고 노력했고 혹시나 어디가 안 좋다고 하시면 남편이 항상 병원도 모시고 갔어요. 반면 아주버님네는 항상 일 핑계를 대며 돈만 드렸죠. 남편은 할 말은 많았지만 정말 이대로 부모님과 끝이라는 생각에 속상하고 억울한데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꾹 참고 집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 말대로 했어요. 살던 전셋집을 나와 보증금을 보내드리고 저희 세 가족은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하셨어요. 무슨 그런 부모가 다 있냐고요. 저와 남편은 이제와 누구를 원명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신세를 지는 건 죄송했지만 당분간 신세를 지며 하루라도 돈을 빨리 모아 집도 사고 보란듯이 딸아이도 훌륭하게 키워내자 싶었죠.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게 투자를 해주셨어요. 워낙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친정 부모님은 이제 나이도 있으니 몸쓰는 일보단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일을 해보라며 밀어주셨죠.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힘에 입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시공할 때 거래하던 가게를 인수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보란듯 회사를 잘 키워보겠다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사업수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는 금세 흑자로 돌아섰고 1년 만에 직원을 3명이나 뒀어요. 덕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딸아이 열심히 키우며 남편 내조를 할 수 있었죠. 그때까지도 시댁 식구들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은 그래도 하나뿐인 조카가 내심 마음에 걸렸나 보다 싶어 전화를 받았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기야 했지만 그래도 핏줄인데 어떻게 평생 연애 끊어. 아버지 어머니도 연세 많이 드셔서 마음 약해지셨어.
이번 명절에는 재수씨랑 꼭 와라. 아버지가 사셔봐야 몇 년이나 더 사시겠냐? 한치 건너 두치라고 저야 시부모님이시니 몇 년 동안 안 보고 살아도 힘든 거야 없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겠죠. 아주버님 연락을 받고 남편도 마음이 많이 쓰였나 보더군요. 제게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제 눈에는 훤하게 보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게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은 며칠 생각하는 것 같더니만 제 말이 맞다면서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가보자고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한 것 없이 그전과 똑같은 모습이면 정말 연을 끊겠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봐요.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연락해온 건 말처럼 가족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니 신경 쓸 게 많아서 힘들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저기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식사도 챙겨 드시기 힘들어 하시니 자꾸만 큰아들인 아주버님에게 합가하자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로 그렇게 사이좋던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졌답니다. 아주버님은 어차피 조카를 시어머니께서 키워주고 계시니 이 김에 합치자고 했다는데 형님이 노발대발 하신 거죠. 거기에 시어머니는 성이 나신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네 새끼 키우느라 어깨며 허리며 성한 것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늙은 시부모 버리겠다는 거냐? 버리긴 누가 버렸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생활비 안 들였으면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까지 사실 수나 있었겠어요? 맏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돈돈거리고 있어? 부모한테 준 돈 아깝다는 거야 뭐야? 잔말 말고 너희 사는 아파트 정리해서 당장 들어와라. 네 시어머니 첫째 네 아들 키우다가 골병 들여서 이제 내 밥도 못 차리겠단다. 시부모님과 큰형님 사이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네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같은 자식인데 장남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장남한 부모를 모셔야 하냐고요.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도 여전히 당신들밖에 모르는 시댁 분위기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부모님이 많이 쇠약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자꾸만 화장실을 드나드시는 게 영 어디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시냐고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평생 없었던 변비가 갑자기 생겨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시아버지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는데 대장에 암이 생기신 거였거든요. 제 말에도 시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무슨 변비 가지고 병원을 가느냐고요. 약국에서 변비약 사서 먹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서 괜히 겁주고 귀찮게 한다고요. 저는 별일 아니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사이 자꾸만 마르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식사량도 확연히 줄었고요. 저는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시아버지를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변비에 직방인 약을 잘 지어주는 병원이 있으니 가보자고 설득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내진을 해보시더니만 바로 내시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조직검사까지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직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일찍 발견한 편이라 다행히 수술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와 남편이 서둘러서 시아버지는 금방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수술 잘 받으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1년 정도 고생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잘 버티셨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 가족과 시부모님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어깨와 허리가 안 좋으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아버지 병간호를 돌아가며 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얼마 뒤 저희 부부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민망하지만 저희에게 늦둥이가 찾아왔어요. 저희는 40이 넘어 생긴 아이보다 시부모님이 더 걱정됐습니다. 또 딸이네 아들이네 하시면서 제 화를 돋구실까 봐요. 그런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생각이 많이 변하셨더군요. 그것도 저희 딸아이 덕분이에요. 내가 딸 안 키워봐서 걱정했는데
요게 애교쟁이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래서 다들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봐. 인생이란 참 몰라요. 저라면 미워서 매일같이 물어뜯으시던 시부모님이 저 덕분에 일찌감치 병에 대해 알았다고 고마워하시면서 저를 대하시는 게 180도 달라졌어요. 반면 형님은 맏며느리라는 게 시아버지가 수술하고 병원에 그렇게 드나드는데도 덜렁 병원비만 보내놓고 연락도 없다고 싫은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멀쩡히 잘 굴러가던 남편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를 맞았어요. 남편은 임신한 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그런 거라는데 저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저래 남편 일로 정신없는 와중에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바빠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형님이 잘 아는 호텔을 예약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호텔은 좀 부담됐는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따로 연락해서 어머니 생신날 식사 비용은 따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남편 일로 저희 부부도 속상하고 정신없겠지만 어머니 생신만이라도 하루 즐겁게 보내자고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수술 받은 이후 아주버님도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 이후로는 저희를 잘 챙겨주세요. 저는 호텔에 가기 전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이니 용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뽑았어요. 정확하게 30만 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 당장 수중에 가진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감정이 상해서 시부모님과 몇 년 동안 안 보고 산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생신을 한 번도 챙겨드리지 못했으니 제 마음을 담아 성의 표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진 돈 전부를 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애써 기분 좋게 향한 시어머니 생신날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저희 부부와 딸아이가 호텔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버선발로 나오셨습니다.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며 안아주셨습니다. 회사 사정은 대충 들었는데 부모라고 가진 게 없어 선뜻 도와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하셨어요. 저희는 좋은 날인데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 회사 일은 금방 잘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 딸아이가 용돈을 모아 사온 케이크에 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초를 끄고 케이크를 한 조각씩 나눠 먹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딸아이가 사온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머,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네.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할머니가 고마워, 우리 손녀?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예뻐하는 모습이 형님은 배알이 꼬였나 봐요. 너무 티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래서 저도 챙겨온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많이 넣지는 못했지만 생신 축하드린다고 항상 건강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큰애는 이 좋은 호텔까지 예약했다면서 뭐하러 또 돈을 줘. 그리고 둘째, 너희한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냐. 지금 상황 뻔히 힘든 거 아는데. 마음만으로도 고마우니까 너희 둘 다 봉투 다시 가져가. 부모가 힘든 아들들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있는 돈까지 뺏어서 되겠니?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와 형님이 드린 봉투를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시려고 했어요. 마음만 받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어머니 생신인데 자식이 선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봉투를 안 받으려고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완강하게 봉투를 제게 주시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그만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봉투 안에 있던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바닥에 떨어진 제 봉투를 굳이 주워서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30? 동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돈 30이 돈이라고 넣었어? 설마 동서 거지야? 이 돈으로는 오늘 밥값도 안 나오겠다. 아휴, 그렇게 손이 작으니까 사업이 잘 될 턱이 있나. 사람은 참 변하지를 않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가족을 위해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명색이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참 생각이 없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마디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제발 적당히 좀 하시라고 말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형님의 뺨을 세게 날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남편이 절대 저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형수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던 건 다 형 생각해서 참은 건데 더는 안 되겠네요. 형수 카드값이며 통장 다 뒤져봐. 형수 분명히 형 모르게 뒤로 무슨 짓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형님 때문에 망했다니 말도 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지금까지 사업한다고 유난을 떨더니만 글쎄 그 사업이라는 게 다단계였어요. 그러고 보니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화장품이나 가방에 적힌 브랜드가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기는 했어요. 제가 이건 어디 거냐고 물어도 좋은 거라고 외국에서 만든 거라 제가 모를 거라고 무시하더니만 그게 다 다단계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더라고요. 다시 시부모님과 왕래하기 시작했을 때 형님이 남편네 회사로 몇 번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화장품이니 영양제니 하는 것들을 남편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직원들에게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단계 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남편 회사 직원 중에도 2명이나 홀라당 넘어가 형님이 하는 사업이라는 그 다단계에 가입했고 남편도 몇 번 물건을 팔아줬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형님이 하는 일이 다단계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직원 중 한 명이 형님 회사 물건을 팔다 부작용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몇십 명에게요. 그 문제로 보상을 받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형님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단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연락하고 형님네 회사 쪽에도 문의했는데 이미 그 전에 회사는 폐업한 상태고 다시 새로운 브랜드를 냈더라고요. 형님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온 거였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다단계로 돈을 벌고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는 폐업하고 다시 다른 회사를 차려 계속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사라진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남편 회사 직원이 다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고소를 당한 직원이 남편에게 난리를 치며 원망을 한 겁니다. 이 일이 다 남편 때문이라고요. 지금 당장 합의금으로 한 사람당 3,000을 요구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 직원 나이가 고작 25살이었으니 막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이러다 젊은 나이에 감옥까지 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다네요. 남편은 상황이 극단적으로 흘러가자 죄책감에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업이 망했다고 하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회사 정리한 돈으로 그 직원의 합의금을 다 내주려고요. 남편도 저와 상의하고 싶었지만 제가 임신하고 몸이 무거워 힘들어하는데 혹시나 스트레스라도 받을까 숨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큰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지만 형님의 뻔뻔한 행동에 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대로 형님에게 달려들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여보! 저는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다가 그만 양수가 터져서 그 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다행히도 무사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병원의 선생님은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대충 힌트만 주셨죠. 뭐가 좀 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성별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병실에 오시자마자 제 양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아둔하고 멍청하게 살아왔는지 후회가 된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애써 시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요. 실수는 해도 잘못은 하면 안 되지. 내가 크네. 인연을 아주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돈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래. 내가 그 사기꾼년 머리털 아주 죄다 뽑아놨으니까 너는 네 몸 챙기는 데만 신경 써.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주 형님의 머리털을 다 뽑아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도 형님이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줄 알았지 다단계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대요.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에 너무 미안해하시며 아주버님이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을 자수시키려고 부단히도 애쓰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요. 그런데 뻔뻔한 게 어디 변하나요? 형님은 절대 자수하지 않으시겠다면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셨대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이혼 소송을 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이 제 남편에게 하신 일에 대해 고소를 했고 보상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형님이 아들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뻔히 형님이 다단계에 미쳐서 아이는 신경도 쓰지 않는 걸 시어머니께서 다 아시는데 순순히 양육권을 넘겨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 같던 조카가 많이 자랐더군요. 조카는 형님이 아닌 아주버님과 살겠다고 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는데 엄마를 버리냐고 조카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그때 조카가 남한테 사기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한테까지 사기치는 엄마와는 절대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너무 쪽팔린다고요. 그 이후 형님은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일로 꽤 오랫동안 소란스러웠어요.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형님이 다단계를 그만두고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진 빚을 갚으며 산다는데 더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 후 아예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시던 아파트를 팔아 남편이 회사 직원의 합의금으로 썼던 돈을 돌려주셨어요. 남편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전처럼 형으로서 동생을 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덕분에 남편은 다시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가요. 조카가 저희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티격태격할 때가 많아요. 은연중에 시어머니께서 제 딸에게 동생에게 양보하라고 하거나 오빠에게 양보하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를 슬쩍 바라보면 시어머니도 알았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금방 인정하십니다. 전보다는 훨씬 시어머니와 말이 통하니 저도 더는 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확실히 쌀쌀해진 것을 보니 겨울이더라고요. 저는 이때쯤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이라 처음엔 고민도 했었지만 우리 가족은 당당하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얘기라기보단 우리 딸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남편과 저는 옛날에 어른들끼리 주선하신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선이라는 게 부담스럽고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나가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억지로 마련하신 자리라 정말 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떠밀려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다정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신 편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더 끌렸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얘기가 잘 통했지요. 사실 남편의 외모는 제 취향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박물관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관심사도 갖고 둘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말을 들어보니 남편도 저와 같았더라고요. 둘 다 첫눈에 반해서 불같은 사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서로의 인생에 스며드는 연애를 했어요.
무엇보다 집안 주선으로 선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국 서로가 마음에 들고 또 양가에서 밀어붙이셔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 때 제 나이가 정말 어렸거든요. 그때 당시엔 다들 지금과는 달리 빨리 결혼하게 되는 추세였던 것은 분명 맞아요. 하지만 친구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결혼했었어요. 그래서 주목도 엄청 많이 받고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많이 와서 결혼식장이 매우 붐볐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 아주 무난히 결혼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어요. 양가에서도 후손이 필요해서 선자리를 마련하신 거라 아이를 재촉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이가 도저히 생기지를 않았어요. 병원도 많이 가보고 시어머니는 전국을 다니시며 임신에 좋다는 온갖 약재도 구해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 그럴까요?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처음 신혼 때는 그래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했어요. 하지만 그게 몇 년이 지속되니까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친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몇 년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이를 먼저 낳은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가지기 힘든 아이를 친구들은 아주 쉽게 가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속상했던 것은 막상 검사해보면 저와 남편 둘 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명확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더 속상했었어요. 양가에서도 제가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더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조차 저는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친구들 아기도 보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연락도 끊었어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나와서 길에 지나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했죠. 기분이 좋아지려고 산책을 해도 결국 공원에서 아이를 보면 눈물이 나오니까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정말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저는 정말 평소에 밝은 편이었는데 저 때 이후로 웃음도 잃고 스트레스 때문에 매우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했어요. 아이를 정말 너무 가지고 싶은데 도저히 생기지를 않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아이 낳지 말고 우리끼리 평생 살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체념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친정에도 훨씬 자주 가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촉이라고 하죠? 저는 그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발달한 편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10번도 넘게 물어봤어요. 너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병원비 수납을 하면서도 간호사 선생님들께 꿈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멍한 상태로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걱정이 되는지 옆에 앉아서 계속 제 안부를 살폈죠.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남편은 계속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신이래. 그 순간 남편은 정말 돌처럼 굳었어요. 정말이야? 여보, 진짜야? 나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정말이래. 우리도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 부부는 저녁도 먹지 않고 여기저기 전화하기 바빴어요. 제가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엄마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엄마도 우시고 아버지도 우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것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렇게 눈물로 지새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방문하셨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예뻐하셨는데 임신하니까 더욱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친정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와 새언니도 계속 뭐를 보내주고 직접 찾아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좋았던 것들, 챙겨야 할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알아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여기저기 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 고생한 것을 다들 알아서 축하를 많이 해주었죠. 친구들은 제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잘 됐다고 아기용품 선물도 해주었어요. 이미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옷들과 장난감은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축하도 많이 해주고 저도 엄마가 될 생각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백화점에 가도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용품을 보러 다녔어요. 성별도 모르는데 어떤 색이 좋을까 얘기도 했었어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산 아기 신발은 거실 장식장 위에 두고 매일 봤어요. 아기가 나오면 방은 어떻게 할지 둘이 기분 좋은 고민도 많이 했죠.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지 아기 침대도 고르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 힘들게 가졌던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길래 아이는 물었더니 남편이 울더라고요. 그때 사실 눈치챘어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오니까 병원에서 놀라서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잘 만나는 아이를 나는 도대체 왜 낳지 못하는 건지 자괴감도 들었어요. 태어나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저를 걱정하는 시선들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보기가 싫어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네요. 저 때는 저렇게 제 인생이 막을 내릴 줄 알았거든요. 어느덧 친구들의 아이는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는 저도 해탈해서 방에만 있다가 그냥 내 인생에서 아이를 지워버리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아무렇지 않게 아이도 많이 봤어요. 예전처럼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제 인생에 아이는 없는 줄 알았어요. 조카도 어느덧 중학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무언가 기분이 매우 이상하더라고요. 그 기분은 딱 몇 년 전에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느낌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직접 확인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알렸고 남편은 그대로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도저히 저 혼자 병원에 갈 생각은 들지 않아서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갔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둘이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며 손을 부여잡고 울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우리 둘만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임신 때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알게 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알렸어요. 양가 다 매우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조심히 지냈어요. 친구들에게는 출산 전에 알렸어요. 다들 제가 늦게 알린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말 무사히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구해 먹었고 태교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며 그렇게 임신 기간을 지냈죠.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성별은 공주님이었어요. 그날의 기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낳기 전에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한 명만 낳아서 키우자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동안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기도 했었고 제 몸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우자고 했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 이름은 유진이에요. 유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남편과 저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른 집 아이도 귀한 건 맞죠. 그렇지만 유진이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정말 힘들게 가진 아이라서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었죠. 양가 어른들도 한 명뿐인 손주니까 어찌나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유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일단 임신도 힘들게 해서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도 그때 알게 되었고, 또 출산과 육아를 하며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유진이는 굉장히 밝은 아이였어요. 어딜 가도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항상 웃고 있어서 주목도 많이 받았죠.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인데 유진이는 밝고 당차서 제가 낳은 아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외동이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경험도 시켜주었죠. 제가 처음으로 간 해외여행도 유진이와 함께였어요.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유진이가 생각났고 유진이가 힘들어하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유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에겐 참 고마운 마음이 커요. 다정하고 자상하고 유진이에게도 최고의 아빠니까요. 유진이는 공부도 참 잘했어요.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시킨 적은 없는데 정말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매우 원만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저에게 사춘기가 오면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 밉다고 미리 예방주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남들 다 겪는 사춘기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진이가 중학생일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폐암에 걸리셨었는데 오래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유진이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저도 굉장히 예뻐하셨지만 손녀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친정집에 가면 유진이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았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엄마는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와 오빠도 다 키웠으니 당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서울 생활을 정리하시는데 저와 오빠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그냥 엄마가 쓰라고 하니까 유진이에게 투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유진이를 키우며 돈 걱정은 전혀 안 하게 되었어요. 원하는 공부도 마음껏 시켜주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더니 유진이는 공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본인 생각에 예체능의 뜻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유진이는 뭐든지 다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본인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었어요. 저는 사실 유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유진이에게 공부로 압박을 주기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니까 주변에 정보도 많이 구하러 다녔고 손수 입학 설명회도 다녔어요. 유진이는 대학에 대한 열정이 확고해서 꼭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에 가겠다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대회나 행사도 자주 참여했죠. 그래서 일부러 그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과외 선생님도 구했어요. 저는 아이가 원하니까 최대한 다 해준 건데 그럴 때마다 유진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부모 복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신기하면서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진이를 낳기 전에는 제가 너무 아이를 바라니까 하늘에서 부담스러워서 아기 천사를 내려보내지 않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진이는 큰 문제 없이 정말 바르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확실한데 생각보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덜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유진이는 꼭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끝에 유진이는 서울에 있는 유명 여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알아서 잘 컸으니까 저는 항상 유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유진이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성격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마 연애를 시작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근 대학과 미팅에 나간다고 하더니 거기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저도 우연히 집 앞에서 유진이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뭐랄까 마냥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은 마음에 들었지만 무언가 제 맘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저는 유진이가 우리 남편처럼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을 만나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의 남자친구는 좀 어딘가 건방져 보였어요. 저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잖아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뭘 얼마나 잘해낼까 싶었어요. 사실 유진이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이고 제 인생의 전부니까 같은 여자로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딸 가진 부모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오히려 성인이 되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딸이 좋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똑똑한 사람이니 어느 정도 마음은 놓였어요. 남편도 유진이의 남자친구를 보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유진이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헤어지기는 무슨 오히려 더 사이가 깊어지더라고요. 원래 사랑은 방해가 있으면 견고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는 것을 유진이도 알고 있었어요. 아, 엄마,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잘생기고 착하잖아. 명문대 다니는데 이 정도 얼굴은 어디 가서도 못 찾아. 그래, 알겠어. 뭐가 알겠어. 엄마 표정만 봐도 난 다 알겠다. 그렇게 별로야? 내 눈엔 너무 잘생겼어. 정말 저는 유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히려 성인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구들 말에 의하면 원래 사춘기를 요란하게 보내면 성인 돼 조용하고 조용한 사춘기를 보내면 성인 돼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유진이가 뭐 어디 가서 사고를 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워낙 똑똑한 아이라서 그런 건 걱정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냥 제가 워낙 힘들게 가진 아이고 또 딸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이가 어느 날 남편과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앉았는데 말을 안 꺼내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했어요. 아,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괜찮아. 그래, 딸,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랑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괜찮아, 울지 마. 남편과 제가 한참을 달래자 유진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임신했어. 정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유진이만 바라봤어요. 유진이는 울면서 더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 나을 거야. 아직 대학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반대해도 나 절대 이 아이 포기 못해. 저희가 혹시라도 반대할까봐 미리 선수를 쳐서 말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누군데? 설마 네 남자친구야? 맞아.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 정말 사랑 괜찮아.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저는 진짜 어이가 없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유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유진이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유진이는 더 당당하게 나왔어요. 나을 거야. 어떻게 지워? 엄마랑 아빠 정말 매정하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 다들 아시죠?
만약에 10대 유진이를 키울 때 누군가가 저에게 나중에 딸 결혼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임신한다고 했으면 저는 정말 사람 잘못 봐도 대단히 잘못 봤다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우리 유진이는 사고를 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서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과 하염없이 걱정하고 또 걱정했죠. 저와 남편은 유진이가 그냥 아이를 지우길 바랐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아이를 무조건 낳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저는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힘들게 유진이를 가졌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가 임신했다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인생이 참 웃기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러면 나을 거면 엄마가 네 남자친구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말하고 군대에 면회를 가게 되었어요. 자네가 유진이 설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유진이도 자네도 아직 많이 어리잖아. 시간은 많으니까 잘 생각을 해봐. 저는 유진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정말 많이 노력할 자신이 있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벽이랑 얘기해도 이것보단 말이 잘 통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유진이와 유진이의 남자친구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유진이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만나서 대화했죠. 남편과 같이 양가 부모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게 되었어요. 저는 유진이의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자 더 반대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실 첫 만남 때 대충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더 집안이 어렵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명문대를 간 게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돈으로 판단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유진이의 남자친구 부모님은 되게 말도 거침없이 하시고 무엇보다 임신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좋다는데 결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한테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대 부모를 만나고 남편과 저는 둘이 너무 막막해서 집에 와서 술을 마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며 우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우리가 유진이 처음 가졌을 때 생각나? 그때 우리가 아이 태어나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기로 했었잖아. 우리가 집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유진이가 우리에게 부탁한 적도 별로 없잖아. 그냥 유진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남편 말이 사실이긴 했어요. 유진이는 자라면서 사고를 친 적도 없었고 항상 원하는 것을 물어봐도 대답을 한 적이 없었어요. 용돈을 줘도 오히려 엄마랑 아빠 선물을 사오는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더욱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잠이 든 새벽에 혼자 유진이 가졌을 때 일기를 봤어요. 거기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 아기 태어나면 뭐든지 해줘야지. 별을 따달라고 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저 문구를 보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가진 유진이잖아요. 사실 유진이도 저처럼 아이를 쉽게 가지지 못하는 몸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그런 쪽으로 걱정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을 바꿨어요. 남편의 말처럼 저희는 꽤 괜찮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는 집이고 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증여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유진이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기 낳아. 그 대신 학교 졸업은 무조건 해. 진짜?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잘 키울게. 학교 졸업도 할게. 사랑해. 유진이는 신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는 유진이를 보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고슴도치 엄마인가 봐요. 마지못해 결혼시키기는 하겠는데 이제 문제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이의 남자친구, 이제 사위라고 부를게요. 사위는 예전과 다르게 저한테도 굉장히 살갑게 굴었어요. 또 어느 날은 죄송하다고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유진이가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너무 면목이 없다고 우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졌어요. 제가 유진이 절대 고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할게요. 최서방,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유진이는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기로 했어요. 이미 그때는 배가 불렀었거든요. 저는 출산할 때까진 우리 집에서 살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 아파트를 구해줄 테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산한 적이 있어서 유진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진이와 사위는 알겠다고 하고 사위까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사위가 아침에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서방, 지금 뭐 해? 장모님 일어나셨어요? 된장국 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웠지만 일단 했다니까 앉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맛있다고 하자 사위는 연습을 미리 몇 번 해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위는 알아서 청소도 하고 제가 장 보러 가면 따라와서 물건도 들어줬습니다. 남편한테도 어찌나 잘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집에서 혼자 남자니까 아무래도 좀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위가 같이 사우나도 가주고 세차할 때 따라가서 놀아주고 무엇보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런데 낚시까지 같이 가주니까 남편은 이제 대놓고 사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하고 정신 차렸는지 사위는 무엇보다 유진이에게 너무 잘했어요. 정말 지극정성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딸한테 잘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유진이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유진이는 행복하게 태교하다 마침내 출산하게 되었어요. 성별은 왕자님이고 아주 건강했죠. 막상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조리원을 다녀오고 유진이는 출산조리도 우리 집에서 했습니다. 사돈집에서도 아이 낳은 것을 축하하며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렇게 조리가 끝나고 남편과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은 싫어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으니 활동성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차도 하나 뽑아줬어요. 다 저희가 해준 것이지만 저도 해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와 가까이 사니까 유진이는 매일 집에 왔어요. 저도 손자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처음 반대한 것은 맞지만 막상 신생아를 보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와 사위는 무사히 학교도 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바로 남편 회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지극히 잘해서 남편은 사위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했거든요. 사위는 유진이가 출산하고도 우리에게 잘했습니다. 학교 졸업 전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도 하고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마음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더라고요. 유진이는 전공이 영어였는데 전공을 살려서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직장 생활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도 딸과 사위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손자도 정말 예쁘니까 그땐 세상이 제 것 같았어요. 저는 유진이만 낳아서 키워봐서 손자를 보는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아마 남매를 가지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남자아이가 더 몸이 단단하더라고요. 아직 아기인데도 달라서 신기했죠. 손자가 정말 예뻐서 선물을 자주 해줬어요. 백화점을 돌아다니는데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진이만 낳아서 이런 어린아이가 집에 있던 게 너무 오래전 일이었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도 더 활기찼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빨리 제가 할머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많이 당황하셨죠. 친정엄마한테는 유진이가 아기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그러나 손자를 보니까 역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결혼식은 꼭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며 사돈과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말은 거침없이 하셨지만 워낙 사위가 우리에게 잘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죠. 주변에 유진이가 이미 아이를 낳았고 결혼을 한다고 알리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먼저 낳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진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괜찮았는데 결혼한다니까 뭔가 마음이 허했어요. 안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게 가져서 소중히 키운 딸이 저에게 완전히 독립한다니까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만약 유진이가 멀리 살았으면 제가 감당하지 못했을 정도로요. 그래도 결혼식 날은 눈물이 나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간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사위도 남편 회사에서 적응을 잘해서 남편이 많이 예뻐했죠.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그 모습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손주가 특히 유진이 얼굴을 쏙 빼닮았거든요. 웃는 얼굴은 그냥 완전 유진이를 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오전에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위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최서방, 장모님 큰일 났어요. 지금 유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유치원 등원을 하다가 도로로 뛰어들었는데 유진이가 말리다가 차에 치였대요. 저도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장모님도 어서 오세요. 장소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저는 정말 온몸이 떨려서 제정신으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죠. 그리고 도저히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침대 위에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딸이 피를 흘리며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 걸 보고 멀쩡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실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유진이는? 여보, 유진이는?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있어. 손주는 다친 곳이 없어. 일단 지금 목숨은 건졌다고 하니까 괜찮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소리를 듣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망한 것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거였어요. 유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한다고 남편은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사위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유진이를 돌봤죠. 제가 지켜볼 테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어떻게 그러냐고 정말 매일 찾아왔습니다. 손자 유치원 등원과 하원도 직접 하고 저보고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유진이를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곁을 지켰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병실로 가면 사위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일어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슬퍼서 하염없이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그 뒤로도 사위는 매일 찾아왔고 저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저렇게 아내를 간호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일한 후로 처음 봐요. 저도 덕분에 간간히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사위에게 유진이는 내가 볼 테니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유진이가 눈을 떴을 때 본인이 없으면 자기가 더 속상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도 회사 일이 끝나면 매일 유진이를 보러 왔어요. 손자는 저와 사위가 돌아가며 돌봤지만 사위가 자기 자식이라 더 챙겼어요.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도 우리를 보면 말했습니다. 저 정성에 감동해서 눈을 뜰 것 같아요. 그렇게 유진이가 눈을 뜨지 못하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 유진이가 쓰러졌을 때는 너무 충격이고 상처받아서 제 몸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빼고 싶어도 죽어도 안 빠지던 살이 그때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과 사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병원에서 제가 이러다 유진이가 영영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며 울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그렇게 울면 휴지를 가져다 주거나 혹은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제가 조금 진정하면 유진이는 꼭 건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식물인간을 옆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계속 옆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준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유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지만 일단 침착하게 유진이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유진이는 눈을 두어 번 깜빡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입으로 틀어막았어요. 저는 침대 위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의사와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다들 와서 보더니 매우 놀라워했어요.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사위에게 말을 전했어요. 둘 다 재빠르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의사 말에 의하면 유진이는 눈을 떴지만 아직 많이 조심해야 할 단계라고 했어요. 아직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많이 조심해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어요. 유진이는 정말 눈은 떴지만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유진이가 정신을 차렸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처럼 제가 신에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유진이가 다시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더 자주 데려와서 보여주고 눈을 떴으니까 병원 환경도 자주 바꿨어요. 그렇게 유진이는 감각을 하나씩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도 더 움직일 수 있었고 얼굴 근육도 예전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사위도 옆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계속 옆에서 유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위와 저는 서로 교대로 유진이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물을 뜨려고 일어났는데 글쎄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유진아? 엄마 부른 거야, 유진아? 제가 너무 놀라서 의사를 부르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유진이가 손으로 저를 잡았어요. 아직 아파서 손가락을 겨우 움직이는 힘이라 매우 작은 힘이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유진아, 왜 그래? 의사한테 말해서 전해야지. 내 새끼 드디어 말을 하네. 엄마 정말 너무 행복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유진이는 아주 천천히 말을 했어요. 한마디를 내뱉고 쉬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엄마, 나 말할 수 있어. 엄마, 그런데 남편이 너무 무서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는 더 말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매우 답답해 보였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무서워. 남편이 무섭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위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유진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곧 사위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진아, 일단 유진이 말할 수 있는 것 엄마만 알고 있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곧 사위가 왔습니다. 사위는 유진이를 보자 이마에 뽀뽀하며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유진이가 무섭다고 한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저한테 무섭다고 말했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말했어요. 최서방, 오늘은 내가 볼 테니까 내일 와. 아니에요, 장모님. 가서 쉬세요. 아니야. 그동안 자네 너무 고생 많았어. 괜찮아. 저도 정말 괜찮아요.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계속 이러다간 의심을 살 수도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그럼 가겠다고 했어요. 사위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재빨리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유진이 베개 밑에 놔두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유진이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오늘은 특히 더 많이 돌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위와 교대하러 갔어요. 사위가 집에 가고 조용한 병실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유진이의 베개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온몸이 떨려서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녹음기에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눈 뜨지 말라고 빌었는데 눈을 뜨냐? 그럼 내 재산은 어떡해? 아우, 도움이 안 되네. 오늘 장모 왜 저래? 너 설마 말할 수 있어? 야, 너 눈 뜰 수 있잖아. 일부러 안 뜨고 있지? 내가 너희 아빠 회사도 먹을 거고 집도 공동 명의로 바꿀 거야. 장모랑 장인도 나 완전 신뢰하고 있어. 조용히 보내줄게. 아이는 걱정하지 마. 저는 정말 손이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정하려고 애를 써도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유진이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그동안 이것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어요. 불쌍한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니? 유진이는 제가 울자 조그맣게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남편을 불렀어요. 사위랑 같이 오지 말고 혼자 오라고 하고 녹음기를 들려주었지요.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정말 사위가 저희에게도 잘하고 유진이에게도 너무 잘하니까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차도 크고 좋은 것으로 사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갚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고 준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위는 정말 저희와 유진이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지요. 저는 사위가 저희에게 워낙 잘하니까 사위 가족들에게 가게도 열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위는 제 딸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사위가 딸 앞에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한 뒤 사위를 카페로 불렀어요. 사돈에게도 연락해서 다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사위의 말을 들려주었어요. 사위는 심각하게 당황하더니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이 더 빨랐어요. 사돈 부부는 사위에게 소리를 지르시고 사위는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었던 그 모든 재산 다시 가져갈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란 조치는 다 할 거야. 가게? 오늘부터 당장 운영 못해. 사돈은 오해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저는 유진이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는 깊게 관여하지 못했어요. 머리 아픈 싸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해주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더라고요. 저에게 잘하기 시작할 때가 딱 우리 집 재산을 알게 된 시점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 잘한다고 좋아했던 거였어요. 유진이에게는 제가 알아서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몸 회복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유진이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하면서도 울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저와 남편의 노력 끝에 유진이는 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진이도 혼자 정말 노력을 했어요. 재활치료도 꾸준히 했고 몸이 회복될 수 있게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예전처럼 뛰거나 심한 운동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말하고 의사표현은 예전과 다름없어요. 손자는 유진이가 우리 쪽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유진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보낼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누가 봐도 본인의 잘못인데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니 남편과 저는 이제 잊고 미래를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유진이도 정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저희도 사위 얘기할 때는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힘든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다 뺏었고 법적으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니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다짐했죠. 유진이는 요즘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하는 중이에요. 의사는 유진이가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사돈은 종종 전화로 막 저에게 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깨어나지도 않는 식물인간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유진이에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었다는데 당사자가 들었다고 하는데 뭐가 저렇게 억울한지 마치 제가 가해자로 느껴졌어요. 그 사기꾼 가족에게 모든 것을 뺏고 법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복수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법정 싸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가 끝나면 민사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복수했어요. 나중엔 사위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도대체 왜 멈춰야 하나요? 끝까지 모른 척하고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히 잊었어요. 지금은 사랑스러운 손자와 제 딸 유진이와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진이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요즘 유진이와 예전처럼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니까 자주 다니진 못하겠네요. 그래도 앞으로 행복한 인생만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